안녕하세요. 차원 기자의 통크쇼 차원입니다. 첫 번째 코너,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2월 28일 북한이 서해상에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는 미사일병들의 기동과 전투 능력을 검열하고 해당 전략 무기 체계의 명중 타격 신뢰성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는 훈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날 발사한 미사일들은 설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약 2시간 50분간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발사 때보다 비행시간이 40분가량 늘어난 것으로 사거리는 2,000km 정도로 추정됩니다. 한반도 전역은 물론 미군 항공모함이 전박하는 일본 요코스카항과 오키나와 미 공군 기지까지 타격권이 되는 겁니다. 훈련에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훈련 결과에 만족을 표하며 앞으로도 국가 핵전투 무력의 지속적인 강화 발전에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평양 인근 순안 일대에서 28일 발사된 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히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4일에도 북한판 사드로 불리는 신형 반항공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25일에는 8,700톤급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을 건조 중이라고 밝히며 핵 잠수함의 전체 모습을 처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날 미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그린빌함의 부산 입항을 비난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연말 보란듯이 군사행보를 공개적으로 쏟아내는 북한. 이를 두고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최근 군사 분야 행보들은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방 분야 성과를 점검하고 독려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25일에 이어 28일 연쇄적으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무력 강화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는데요.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이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 유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 가격은 지난해 대비 4.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전세 가격 상승폭은 커지고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대비 7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해가 바뀔 때마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부동산 대책,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주택시장은 어떨까요? 북한 주민들에게 집은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배정받아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입사증이라 불리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이용 허가증을 받게 되는데요. 입사증에는 이용자 이름, 주택 주소, 방의 개수 등이 적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만기 없이 평생 집을 이용할 수 있고 사망 후에는 자녀가 상속받아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한 번 받은 집은 영구적으로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주택 거래가 아주 없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엄연히 국가 소유의 주택이기 때문에 합법적 거래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고요. 입사증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비공식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처럼 주택 자체를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라 실제 주택 이용 권한을 담고 있는 입사증의 명의 변경을 통해 사실상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입사증에는 사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매매 후에는 거주자 명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택 관리와 배정을 맡고 있는 인민위원회 담당 직원에게 수속비라고 하는 뇌물을 주고 새로운 입사증을 받아야 거래가 완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집을 중개하는 업자들도 생겨났는데 그들을 집대꼬라고 부른답니다. 주택 거래 방법은 입사증 매매 외에도 북한의 신흥부유층이 당이나 보위부 등 권력기관 명의를 빌려 주택 건설에 자금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입주권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주택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진답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공급해주는 북한의 살림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최근 평양, 신의주 같은 대도시에는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이 보이는 뷰에 편리한 시설까지 갖춘 최고급 아파트도 존재합니다. 평양 강변에 지어진 초호화 아파트 단지 경루동이 바로 그것인데요. 강 조망권에 테라스 뷰 주택으로 조성된 이곳은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공을 들인 곳으로 아름다운 구슬다락이라는 의미의 경루동이라는 이름도 직접 붙였답니다. 이렇게 호화로운 아파트엔 누가 살지 궁금하시죠? 네, 경루동에는 조선중앙TV 간판 아나운서 리춘희와 최성원 아나운서, 노동신문에서 최고 지도자를 찬양하는 정론을 주로 집필하는 동태관 논설위원이 살고 있다는데요. 이들 모두 김 위원장에게 이 집을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체제 선전에 앞장선 사람들이라는 건데요. 놀랍게도 김정은이 이들에게 호화로운 리버뷰 아파트를 선물한 날은 4월 13일, 바로 김정은의 공식 집권 1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특별한 날 특정 사람들에게 특별한 집을 선물한 지도자, 여기에는 북한 지도층의 정치적 속내가 숨어 있는데요. 북한에서 주택은 기본적으로 배분받는 것이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활용, 주택에 우선 공급권을 내세워 충성 경쟁을 유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호화 아파트에 살고 싶다면 당에 대한 충성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대규모 주택 건설에 매진하는 것은 당과 지도자의 인민 사랑을 널리 선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아파트의 등장은 인민을 위해 국가가 마련해준 주거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체제의 성공을 과시하고 충성도에 따라 배분되는 보상과 통계의 또 다른 장치일 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겨울방학과 함께 졸업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각 학교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새로 진학할 학교에 대한 기대감이 클 텐데요. 특히 수능을 치른 고등학생들은 졸업이라는 의미가 남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곧바로 사회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수능을 치른 학생들 대부분은 대학교라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학교 생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북한은 우리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북한도 대학 진학을 위한 시험이 있기는 하지만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북한의 학생들 대부분은 고등학교 졸업 후 군 복무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제1중학교나 외국어 학원을 졸업한 이른바 영재들만이 곧바로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만약 입학 시험에 떨어지면 우리처럼 다시 시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선택의 여지가 없고 남학생들은 군대에, 여학생들은 직장에 배치가 된답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학교 진학률은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데요. 이 때문에 수업 분위기도 남북이 차이가 납니다. 남한의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달리 북한의 고등학생들은 졸업 후 군 복무를 위해 건강한 체력을 만드는 데 열중한답니다. 군 복무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체력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입학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은 어떤 학교에 가게 될까요? 2020년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는 종합대학이 5곳, 부문별대학 125곳, 직업기술대학 48곳, 공장, 농장, 어장대학 93곳으로 총 271개의 국립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책공업 종합대학이 북한 내 교육사업평가에서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명문학교로 손꼽히는데요. 이 밖에도 청진의학대학, 신의주의학대학, 김영직 사범대학, 평양교원대학 같은
의대, 사범대, 교대가 상위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김일성 종합대학은 북한 최고 대학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특화된 강의실과 수영장, 오락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는데요. 입학도 어렵지만 졸업도 만만치 않답니다. 입학 후 1년간 예비 과정을 거쳐 본과로 진학할 수 있고 이후 인문사회학부는 4년 6개월, 자연과학부는 5년 6개월을 다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 구분 없이 6개월간 군사 교육을 받아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하면 6년에서 7년 동안 공부와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자체 교육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들과 자매 결연을 맺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지요. 북한에도 자매 결연 대학이 있습니다. 개성에 있는 고려 성균관이라는 학교인데요. 어딘가 이름이 익숙하지 않나요? 고려 성균관은 1998년 남한의 성균관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대학입니다. 1992년 개성경공업 종합단과대학이 고려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경공업 분야 종합대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고려 인삼학부, 고려 도자기학부, 고려 수예학부, 고려 방직학부 등 6개 학부와 19개 학과가 있고 실험실, 실습실, 공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답니다. 남북 모두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른 점이라면 남한에서 대학은 자유롭게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평소 유니폼을 입고 생활해야 하고 수업 외에 강제로 노동에 동원되거나 조직 생활도 해야 한다는데요. 국가가 정한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정해진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초중고와 다르게 대학교는 자신이 해야 할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하는 교육기관인 만큼 언젠가 북한 학생들도 대학이라는 특별한 교육 시스템에 맞춰 더 넓은 세계를 탐구하고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브리핑 마지막 소식입니다. 늦은 밤 갑자기 저녁 야식이 생각날 때 혹은 너무 바쁜데 외식할 시간도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저는 스마트폰에서 배달 앱으로 종종 음식을 주문합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저처럼 스마트폰에 배달 앱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고 또 주문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대부터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모바일 주문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 이후 비대면 주문이 늘면서 배달앱 서비스가 더욱 발전했는데요. 북한도 최근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배달앱이 인기입니다. 특히 2018년 북한에 찾아온 불볕더위는 배달 서비스 확산에 큰 몫을 했습니다. 바로 냉면 주문이 폭주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음식 하면 평양냉면을 빼놓을 수 없죠. 북한은 그 유명한 평양냉면을 옥류라는 배달앱을 통해 시켜 먹는데요. 우리에게도 익히 잘 알려진 옥류간의 평양냉면이 이 배달앱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중 하나랍니다. 북한말로 배달앱 서비스는 주문봉사라고 부릅니다. 배달앱 서비스, 주문봉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남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 유학 중이라는 중국인이 최근 올린 SNS 영상을 살펴보면 북한의 배달앱에도 우리처럼 다양한 메뉴가 있고 그중 햄버거를 선택하면 메뉴 이름과 바구니 담기, 즉시 구입 같은 선택지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앱에서 메뉴를 선택하고 배달 주문을 하면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식당에서 직접 배달해 줍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다양한 배달 방법 중에 가게 직접 배달과 같은 것이죠. 북한의 배달앱 서비스는 음식 배달에서 그치지 않고 전자상거래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만물상이라는 앱인데요.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북한판 아마존 같은 것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온라인 쇼핑몰은 전자상업봉사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인 만물상에는 400여 개의 기업이 등록돼 있고 신발, 화장품, 식료품 등 6만 5천여 가지나 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평양의 경우 만물상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곧바로 배송되고 이를 위해 24시간 배송 서비스 플랫폼인 암나에도 운영하고 있답니다. 아직까지는 남한처럼 전국에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까지 확대된다면 북한도 한층 더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통파원 24시, 오늘은 조금 특별한 연극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통일을 소재로 한 연극인데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연극이 특별한 이유는 북한 출신 배우가 출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배우의 무대 위 그리고 무대 밖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차은입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서 탈북민 연극 배우인 김페이주 씨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이분이 참여하는 연극에 또 연습이 있는 날이라고 해서요.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페이주 배우님 함께 오셨고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연극 참여하게 된 탈북 청년 김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김필주 배우님의 방에 함께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인간극장 느낌으로 편안하게 너무 많이 협소합니다.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남한사에 오셨는데 근데도 이게 또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뭐가 제일 힘드시던가요? 방황을 좀 깊게 했었어요. 그래서 네. 왜냐면 앞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북한을 탈출할 때는 중국에 가게 되면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희망이 있었고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올 때는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고 여기 현실에서 앞으로를 살아가야 되는데 무슨 희망을 가져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요 바로 앞에 난간에 이제 저희 15층이잖아요. 요 난간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었죠. 투신까지 생각할 만큼 살 의욕, 의미 이런 걸 좀 상실을 하다가 막막함과 외로움과 그런 그래서 감정들이. 그때 억울해서 죽게 억울해서 음. 그래서 헤매고 막 다녔죠. 음.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인권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는데 예. 그런 정보를 들었어요. 탈북민으로서 그래 너희들은 탈북민도 아닌데 탈북민 북한 인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나 보자. 가서 들어보자. 네, 오기가 예. 그냥 거의 뿔이 나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듣다가 거기서 이제 NGO 단체 한 대표를 만나게 되고 그 예. 대표가 연극 제안을 했던 거죠. 어떻게 대사는 다 외우셨나요? 대사는 네. 네, 다 외웠죠. 외웠는데 아직 대본이 완벽하지 않아서 있군요. 이건 제 대본이고요. 네. 외우기는 다 외웠어요. 근데 이제 많이 더듬거려서 오늘 더듬거리면 안 되는데 큰일 났어요. 솔직히 뭐 요거는 제가 네. 보기 좋아라고 쳐놓긴 했는데 이렇게 좀 뭐 열심히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네. 그래도 이 열심히 하신 흔적들이 느껴지네요. 연극을 해서 첫 공을 올렸던 그날 중년의 한 사나이가 예. 작품을 듣고 나서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다음에 여기에 실제 탈북 북한 출신의 배우가 참여한다고 해서 들어왔다. 아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사실 북한이나 탈북민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그렇잖아 지금 제 그때 정서 상태는 남한사에 대한 붕괴가 뿔이 이만큼 나와 있는 상태인데 네. 그 말을 들으니까 속으로 어떡하라고요 어쩌라고요 뭐 이러면서 속으로 있는데 그 다음 말이 그동안 북한이나 탈북민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공연을 통해서 보니 그래서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서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내가 오늘 본 거랑 차이가 너무 나서 머리가 복잡하다.
그래서 이런 작품은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고맙다고 하면서. 순간 뻥 쪘죠. 예. 그 중년의 사나이가 생각을 한번 바꾼다라는 게 쉽지 않은 걸 잘 알고 있던 터였고, 근데 작품 하나를 보고 이 사람이 그것도 용기 내서 무대 위에 올라와서 열 몇 명이 있는 배우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고맙다고 하면서 가는 그 모습 보면서 아,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네, 이 남한사회에 대해서. 내가 죽으려고 했던 그 이유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날 몰라준다라는 걸 넘어서 왜 자꾸 이렇게 뭐 을로 보고 부족하게 보고 뭐 내 능력으로 뭘 취득을 해도 너 탈북자잖아, 우리 세금 받았잖아, 혜택 받았잖아, 뭐 이러면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극단적인 생각까지 그런 했었던 저였는데 뭐지 이 상황은 이랬던 거죠. 북한 탈출은 의식주 해결을 위한 해방이었고, 대한민국이 날 품어준 거는 물리적 해방이었고, 그 다음에 영국은 저의 정신적 해방을 가져다 줬다고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그 해방을 맞이하고 나니까 이 사회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뭘 할 수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만 하는지 라는 거가 명확하게 다 답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연극이 그런 깨달음들을 줬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심리학 용어로는 내면의 자아, 내면의 자아를 직면하게 해줬어요. 향수 뿌리시네요? 제 나름의 배려입니다. 제 몸에서 그래도 제 체취보다는 향이 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연습 가야죠.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택시를 타고 대학로 연습실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택시기 때문에 약간 화면 흔들릴 수 있는 점 시청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대학로로 가고 있는데 평소에 좀 어떻게 이동하세요? 평소에는 대중교통, 지하철 타고 이용하는데 오늘은 좀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가네요. 그러게요. 대중교통 이 시간이면 그 소위 지옥철이거든요. 그렇죠. 사람 많죠. 또. 너무 많아요, 네. 그럼 평소에 좀 이동하실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저 일을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 대본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대본 좀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동선 까먹은 건 없는지 뭐 네. 그런 거 하고 대본 가면서 좀 보는데 한 30%는 졸아요. 부족한 잠을 네. 보충하시는군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내년이면 20년 차인데 아직까지 이제 남한 사회에서 탈북민이라는 그 대상들 사이에 정서적으로 조금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은 많이 숙제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소통적인 측면인데 탈북민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바라보는 그런 어떤 인식, 그다음에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연극이라는 문화예술 수단을 저는 활용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작품 활동을 이쪽 분야에만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좀 건강해질 수 있게 하는데 문화예술이라는 수단을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탈북민과 북한 혹은 통일 관련한 작품들을 만들어서 관객들을 찾아갈 것이다. 네, 저희는 지금 연습실이 있는 대학로 거리에 나와 있고요. 시간도 딱 연습 시작 시간이 5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 배우님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긴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러면 의상 체크 먼저 한번 갈까요? 좋아요. 자, 일단은 네, 그럼요. 알았어, 안겨왔죠. 자, 여러분 배지는 이 오른쪽 어깨 위에 달아주세요. 자, 요거 은영 배우님. 네. 요거 남자분들도 오른쪽에. 저희도 달아요? 네, 오른쪽에 달아주시면 돼요. 오. 이 오른쪽이죠? 맞아요. 이야. 되게 멋있는데요? 아 그래요? 너무 낯선데. 간단해.
이렇게 나가 여기 길을 완전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참 발 떨어지겠네 진짜. 어떤 배우인지 솔직하게 연출로서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정말로 열심히 하시고 어떤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노력하고 타 지역에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인식 같은 부분이나 뭐 바라보는 시선들 이런 것들이 조금 존재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배우님들도 다양한 연령대층이 있지만 사실 20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되게 놀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지점들을 되게 편하게 사람을 대해 주시고 우리 필주 배우님께서 되게 분위기 메이커이시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분위기 메이커셔서 되게 연습 환경을 항상 밝고 즐겁고 이렇게 활기차게 만들어 주셔서 사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춤을 처음 춰보셔도 춤을 출 때는 내가 못 추더라도 열심히 추고 그 다음에 즐겨주시는 모습이 그 눈에서 나오는 그 눈빛이 저는 너무 큰 에너지를 받습니다. 탈북하들 배우라고 그래서 살짝 긴장했거든요. 처음 만나보신 거예요? 네. 그래요? 네, 그랬는데 너무 이렇게 배려심도 많으시고 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먼저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저도 이게 실제로 탈북자는 아니니까 예. 근데 또 탈북자 역할을 맡다 보니까 이제 되게 책임감이 좀 크게 느껴지는 게 이제 어쨌든 진짜 탈북자분들도 많이 오실 거고 근데 그분들이 봤을 때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게끔 하려고 좀 최대한 많이 좀 공부도 하고 많이 필주 선배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애들이 박치인가? 아니 왜? A 카운트에서 2 카운트 쉬고 들어가라고 몇 번을 얘기 알아듣냐고? 박수경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길래 내가 상실 안내해줬지. 어떻게 생겼어? 잘생겼어? 아니 그럼 소리 선배 다른 작품 들어가나요? 아니야. 일단 이 통일 리허설에서는 빠지게 됐고 다른 배우들이 캐스팅 됐으니까 그런 줄 알고 연습하도록. 그래. 여태까지 연습했던 배우 빼버리고 낙하산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번 제목 통일 리허설이죠? 그럼 어떤 줄거리인지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통일을 다루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뭐 거창한 정치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네. 대학로 연극 무대에 연극 연습에 탈북 배우가 찾아오면서 시작되는 현실적인 이야기이고요. 딱 통일을 생각했을 때 딱 단어 하나가 예. 문장 하나가 떠올랐었어요. 네. 통일은 완성이 아니라 연습이다. 음. 그리고 지금 현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작업이 그러니까 통일을 위한 연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우리가 통일은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을 다 대부분 하시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 생각을 하다가 연극 연습실이라는 공간을 내세우면서 한번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야, 여기 연습실 좋구나야. 우리 국두선하고는 처음 온다구나야. 연극이란 걸 하자고 왔으니까니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좋지. 오라방은 어릴 때부터 배우와 같다고 했는데 남조선 아니 대한민국에 와서 소원 성취하셨구나야. 탈북해가지고 저기 굳이 연극을 하겠다는 건 뭡니까? 하나원에서 직업 교육을 해줄 때 저는 연극을 선택했습니다. 감독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작품 속에 제 스토리, 탈북 스토리를 좀 많이 녹여주셨어요. 이제 사투리가 평안도라는 거 빼고는 제 스토리이기 때문에 감정이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어쨌든 제 얘기를 하다 보니 듣는 입장에서는 좀 그 부분에 시너지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좋은 평가를 해주시지 않았나, 그리고 관객분들도 그렇게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낙하산으로 내려온 만큼 열심히나 하세요. 낙하산? 뭐야 낙하산이라니. 형! 야, 그 형 밀어내고 대신 들어온 거야. 이건 단순히 낙하산 문제가 아니라니까? 미안하다. 그래서 아까 즐거운 작품, 사랑스러운 작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에너지를 완전 지금 많이 받아서 너무 저도 정말 행복한 시간을 지금 앞에서 보면서 보냈고요. 어떠세요? 네,
가열차게 다들 너무 열심히 해주고 계셔가지고 네. 저도 하면서 서로한테 힘과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옛날 생각 좀 나실 것 같아요. 그쵸. 예, 이제 그래서 오히려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과거를 갖고 있지. 근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아, 이렇게 무대 연습하고 있지. 라고 하니까 이제 행복이 이제 더 배가 되는 거죠. 연극 통일 리허설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많이 보러 오세요. 김필주 배우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연극이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삶의 버팀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연극에 대한 애정이 깊고 몰입도도 상당했는데요. 통일을 다룬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된 건 한 사람이 이곳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통일이라는 말이 멀게 느껴진다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이번 주 금토일이죠.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연극이 무대에 오른다고 하니까요. 시간 내서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탈북민 배우라는 수식어보다 연극의 진심인, 그래서 연극 배우라는 타이틀이 더 잘 어울리는 김필주 배우님, EYTV와 차원이 응원합니다. 얼마 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로 잘 알려진 제임스 건 감독이 자신의 SNS 계정에서 2025년의 영화 중 당신의 톱4는 무엇인가? 라는 한 누리꾼의 질문에 우리나라 영화 굿뉴스를 꼽았습니다. 저도 이 영화 작년 본 영화들 중에 최고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영화 평가 앱에 별 5개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영화이고요. 바로 이 영화 굿뉴스는 냉전 시대 일본 최초의 항공기 납치 사건인 요도 납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아무래도 실화 바탕이니까 더 생생하고 재밌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오늘 한반도 집중 탐구, 바로 이 요도호 납치 사건과 이 사건이 낳은 또 다른 비극이 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3월 31일 아침, 도쿄를 떠나 후쿠오카로 가던 비행기 한 대가 있었는데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일본의 극자 테러리스트인 적군파 요원 9명이 하늘에서 항공기를 납치하고 하이제킹이라고 하죠. 기장에게 평양으로 갈 것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바로 요도 납치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비행기가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김포공항을 평양이라고 속여 착륙을 유도했는데요. 이때 류승범이 막 어떻게 이 비행기를 한국으로 끌어올지 자기네 나라로 오게 하려고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장면도 영화에서 매우 익살스럽게 묘사가 되죠. 나 중정부장 박상현인데요. 무시무한 구항로 판단 중인 서구명입니다. 그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비행기 한번 멋떨어지게 착륙시켜봐요. 예? 북한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결국 납치범들은 이때 당시 김포공항으로 착륙을 하게 됐고요. 그러나 활주로에 미국 민항기와 군복을 입은 흑인 등을 단서로 속임수를 파악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이 장면도 나오죠. 그러면서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인질로 해서 평양으로 다시 가자고 평양행을 재요구하게 되는데요. 사흘간의 대치가 이어지게 되고요. 결국 납치범들은 탑승객과 야마무라 신지로 일본 운수성 정무차관을 인질로 막 교환하여 영화에서도 그 차관이 비행기로 가는 장면이 나오죠. 결국 북한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적군파는 그럼 대체 왜 이렇게까지 북한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기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당시 일본은 학생운동의 열기가 아주 뜨겁던 때입니다. 적군파는 그 중에서도 특히 강성이었고 반미, 반체제를 주장하며 일본 내 공산혁명을 꿈꾸던 극좌 청년단체였는데요. 학생운동이 잇따라 실패하고 경찰 탄압이 심해지자 영화 처음에서도 이 적군파 리더가 경찰에 잡혀가는 장면이 나오죠. 일본 내에서 혁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일부 청년들이
북한의 혁명 거점으로 삼아서 일본을 다시 뒤집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도 납치 사건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냉전 시대 청춘의 잘못된 비합리적인 이상이 가져온 이념적 망명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진망명한 이들 북한은 뭐 아주 대환영했겠죠. 세계의 혁명을 추진하는 동지라고 축해 적으면서 환대했고요. 당시 북한은 일본을 미 제국주의의 아시아 전초기지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강하게 비판했죠. 그러던 때에 마침 딱 이 비판의 대상인 일본에서 사람들이 넘어왔다. 좋은 일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래서 적군파를 받아들인 데는 북한의 정치적인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극자 성향 반정부 세력인 적군파는 북한을 일본 공산혁명의 배후 기지로 삼겠다며 평양행을 요구했었는데요. 북한 당국이 이 상황을 놓칠 리 없었겠죠. 납치범들을 자유의지로 투항한 혁명가라고 대외적으로 포장하면서요. 혁명 동지로 환영하고 또 적극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북한의 의도는 명확했는데요. 하나는 일본의 좌익 진보 세력의 지지를 유도하면서 일본 여론을 흔들고 일본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선전 및 압박을 강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자유투사로 내세워서 자신들의 이념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였죠. 또 하나는 북한은 납치범들을 단순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요. 그들을 장기적인 북일 관계 협상 카드로도 활용하는 동시에 대일 공작 기지를 구축하는 데 이용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일본어와 일본 문화에 능통할 수밖에 없죠. 일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북한의 대일본 공작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이들을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요도 사건 테러범 수용은 북한이 주변에 공산주의 이념과 체제를 확산시키려는 혁명 수출 전략의 정점을 보여주었으며 이 결정은 더 큰 비극의 시작점이 되게 됩니다. 요도 사건이 낳은 가장 크고 장기적인 비극 바로 일본인 납치 문제입니다. 이 북한 망명을 요구한 요도 사건과 일본인 납치 문제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의아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영화에서도 일본인 납치 문제까지 다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더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요도 사건의 범인들 있잖아요. 이들이 북한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북한은 요도 납치 사건의 범인 9명과 그 가족들을 단순히 체제 선전을 위한 상징으로만 대우한 것이 아니라요. 대일본 공작원 양성의 핵심 인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해외 침투를 위한 스파이 활동을 강화했잖아요. 그러면서 북한보다는 일본 국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게 더 용이하기 때문에 해외 어디든지 입국이 자유롭기도 하고요. 이 일본인으로 공작원들의 신분을 위장하는 데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러려면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공작원들에게 교육을 해야 할 텐데 바로 여기에 요도 납치범들을 투입한 겁니다. 일본 정부 역시 북한이 이 요도 그룹을 통해서 인재를 획득하고 공작원의 일본인화 교육에 이용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더 필요했겠죠. 요도 사건 이후인 1977년부터 요코다 메구미 양을 비롯한 일본인 납치가 조직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이런 인재 확보 작전과 직결된 국가 범죄였으며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들은 공작원 양성 및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납치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비극은 오늘날까지 북일 관계의 불신의 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납치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양국이 인정하는 납북자의 수는 조금 다른데요. 일본은 공식적으로 17명이 강제 납북됐다고 주장했지만 북한은 총 13명이며 이 중 8명은 이미 사망했고 5명은 일본으로 돌아갔으니까 납북자 문제는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서로의 주장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일본인 납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 피해자 가족들의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함을 담은 블루 리본 운동이 시작되기도 했고요. 실제로 기시다 일본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일본 관계자들이 고위 관계자들이 이 블루 리본을 자주 달고 또 한국에 올 때도 달고 온 적도 있고 그렇죠.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북일 국교 정상화는 없다라는 그런 국민적 목소리가 일본 안에서는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랜 기간 얽혀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북일 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북한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면서도 인도주의적인 압박을 놓지 않는 그런 실리적인 전략을 통해서 접근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현실적인 해법은 크게 두 단계 정도로 나눠서 차근차근 한번 접근해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일본이 최우선 요구로 삼고 있는 게 생존 납치 피해자의 지금 상황 파악 그리고 살아있다면 조속한 귀환인데요. 이것을 북한이 빨리 이행해야 하겠죠. 이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당연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겠고요. 북한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신뢰 회복의 첫 단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북한이 납치 문제 해결을 성실하게 잘 이행했을 경우에 일본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상호 신뢰 구조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한미일 다자구도 연계를 통한 공조도 필요합니다. 이 한미일 3국과 북중러까지 함께하는 육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명시했듯 납치 문제를 포함한 모든 현안 해결을 국교 정상화의 기초로 삼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과 대화의 창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요도 사건과 이후 벌어진 일본인 납치 문제는 모두 한반도 분단의 그늘 안에서 벌어진 연쇄적 비극입니다. 전쟁과 분단이 그리고 그때 이후에도 계속 있었던 차제 전쟁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는 일이죠. 이런 2년만 앞세운 체제 경쟁과 공작전이 계속되면서 결국 한 사람의 삶과 가족의 일상이 국가 전략의 도구로 비참하게 소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더 이상 이 땅과 이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어느 나라의 누구라도 비행기에 올랐다가 길을 걷다가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이 바다 주변에서 납치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느 날 그렇게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는데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이념과 전략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국민을 무력으로 이렇게 해야 하면 안 된다는 상식이 동북아 전체에서 통용되는 날이 와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분단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여는 최소한의 조건일 것이고요. 몇 년 전 요도 사건의 일부 납치범들이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북한 생활을 공개하면서 이목을 끈 적도 있는데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과 함께 언젠가 일본으로 귀국하고 싶다는 글도 남겼는데 일본 사회는 당연히 돌아오지 말라 필요 없다면서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망명당시 품었던 혁명의 꿈 이루지 못했죠. 이루긴커녕 더 큰 비극의 씨앗만 남긴 요도호 납치 사건. 냉전 시대의 복잡한 국제 정세와 맞물려 이념의 충돌이 만들어낸 이 비극을 이제는 그만 끝내야 할 때입니다.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건 속 피해자들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하루빨리 자신의 나라와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